동화라고 하면 어린이들이 주요 독자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독자층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동화라는 이 글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들 마음을 어떻게 잘 헤아리고 그렇게 파악하시나요? 아, 그거는 간단해요. 제가 철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세요? 네, 지금도 그냥 아이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아들 아이처럼 살자라는 거를 이렇게 책상에 붙여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 마음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마음을 잘 담아내려고 하는데 요즘은 너무 좀 어려워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이제 문학이라는 것들을 좀 접하지 않은 세대가 돼서 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좀 문학으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늘 이제 변화가 급변하게 이렇게 변하는 그런 세대에 맞춰서 아이들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쉽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늙지 않으려고 해요. 아, 그러세요? 네. 자, 오늘은 스타 PD가 아주 유명하신 작가님을 찾아뵙습니다. 아, 유명하진 않은데. 아, 그러세요? 작가님, 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로 등단했고요. 네, 창작가 비평사의 좋은 어린이책 대상 받으면서 한 20년 가까이 동화랑 동시를 쓴 작가예요. 네, 제가 쓴 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동시가 실리기도 했고 또 지금까지 한 60여 권의 책을 냈습니다. 아, 60여 권이요? 네네. 상당히 많은 저작 활동 아니신가요? 더 많이 내신 작가들도 많으세요. 아, 그러세요? 네. 한 25년 쓰셨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동화 작가로 이 데뷔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동화는 제가 전공을 동화 쪽으로 했었고요. 아, 전공을요? 네, 문해창 작가를 나왔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주요 했던 게 동화예요. 그래서 동화를 쓰고 싶었고, 그리고 처음 쓴 동화가 가만히 있어도 웃는 눈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웃고 싶은 그런 삶을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책을 냈었는데 또 그게 이제 그 창작가 비평사 좋은 어린이책 대상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화를 쓰게 됐죠. 아, 그렇다면 국내에서 그 동화책 시장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돼 있나요? 동화 시장이? 아, 제가 등단한 게 1998년, 99년 시와 동시로 같이 등단했었는데요. 그때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큰 시장이었어요. 정일 시장도 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동화 작가나 동시인들이 우리의 경쟁자는 스마트폰이라고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책을 안 읽고 스마트폰을 보니까 그래서 그 시장이 많이 축소된 건 사실이에요. 전집료도 많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엄마가 이제 책을 사주는 그런 빈도보다 빌려보는 게 더 많아지고 그래서 좀 안타깝죠. 책이 실제로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자책 시장도 어느 정도 지금 문이 열려 있잖아요. 동화책 분야, 동화 분야는 전자책으로 많이 안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일부는 되어 있는데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전자교과서가 도입이 돼서 이제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대면 수업 때문에 이제 전자교과서가 더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들은 이제 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험을 했는데 전자책을 본 거랑 그다음에 아이가 그 책을 본 거랑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내분석을 했는데 아이들이 전자책을 봤을 때 그 뇌파가 오락을 할 때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꼼꼼하게 이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오락처럼 그냥 이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책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장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이 넓어질수록 저희는 그림책 시장은 작아지고 아동물 시장은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원고지에다가 맞아요. 글을 쓰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컴퓨터로도 글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님께서도 원고지에 쓰시나요? 컴퓨터로? 컴퓨터로 옮겨신 지는 오래됐죠. 그래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이제 문해창 작가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학교에서 이제 원고지를 줬어요, 양식을. 그래서 원고를 썼었는데 그 원고지에다가 쓴 거는 숙제할 때 쓰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안 썼던 것 같아요. 원고로 이렇게 원고지에 써서 그 출판사에 내면 아마 출판 편집자들이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그걸 다 다시 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 바뀐 지는 되게 오래됐고요. 한 10여 년 이상 됐나요?
그 정도보다 더 오래될 수도 있어요. 네, 컴퓨터가 도입되면서부터 네. 이제 어쨌든 원고지에 쓴 거를 편집자가 다시 옮겨 쓰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뭐 거의 20년 전부터 저는 컴퓨터를 썼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는 컴퓨터를 썼고 그랬으니까. 아, 굉장히 빨리 컴퓨터를 접하셨네요. 네네네. 네. 컴퓨터로 작업하면 원고지로 쓰는 것보다 좀 속도라든지 어떤 이 영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잘 정리정돈이 되나요? 아, 더 빨리 나오죠. 컴퓨터 이 타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 생각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글씨를 쓰려고 하면 글씨가 좀 안 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는 이제 펜을 탓하죠. 아, 그러세요? 근데 어두로 치다 보면 어떨 때는 제가 되게 빠르게 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보다 이게 더 빨리 이게 생각은 더 빠른데 얘 손이 못 쫓아다니는 데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유. 그때 이제 그게 온 거죠. 창작에 뭐가 온 거죠. 그래서 그거 딱 왔을 때는 막 쳐야 되는 거예요. 글을 쓰실 때는 영감이 있으실 때 몰아쳐서 글을 쓰시는 경향이시네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98년, 99년도에 등단하고 나서 그때 등단했을 때도 회사를 다녔고 그때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였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도 계속 회사를 다니고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등단하고 한 25년 정도는 계속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잡인 거죠. 작가들 만나면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회사 다녔고요. 그리고 회사원들한테는 이제 동료들이나 이런 데한테는 나 아르바이트 작가 해. 그래서 이제 계속 두 가지를 같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휴, 힘들지 않으셨어요?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해갖고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 아르바이트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세요? 네. 아주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사파라든지 그런 그림 이미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파도 직접 그리시나요? 아유, 아니에요. 저는 이제 디자인 작업을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려다가 제가 그것까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도 제가 그리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하면 에너지가 분산이 돼서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좋은 글을 쓰는 게 가장 좋고 그 대신에 제가 그림을 그리지 못하지만 좋은 그림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제가 글을 쓰면 레이아웃을 잡아서 저한테 보여주거든요. 작가들한테.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앵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드리죠. 그렇게 수정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한 권의 책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제 개인적으로 저도 저만의 책을 한 권 내고 싶다. 작가로서 한번 이름을 좀 내고 싶다 하는 자그마한 소망이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그런 열망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신가요? 맨 처음에 이 등단하실 때, 맨 처음 책을 내실 때 그때 과정이라든지 그때 가슴 설렜던 거 있으시면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만히 있어도 웃는 눈이라는 창작가 비평사에서 나왔는데요. 그 책에 딱 나오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데 저는 정말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토할 것처럼 설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설레어서 이게 완전히 오바이트가 쏠릴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저한테 되게 흥분이 됐고 제가 그 책을 냈을 때 저희 시아버님이 제 책을 100권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제가 이제 등단했을 때는 그 만년필을 사주셨어요. 이제 인쇄 쪽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때 그 성취감? 그때 그 첫 책이 나왔을 때 그런 기분, 이런 거는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즐거웠던 그런 때였고,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해보시라고, 해갖고, 한번 좋은 책을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요즘 정보를 좀 뒤져보면, 의외로 직장인분들이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글쓰기 열풍이 불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글쓰기 이제 사회에서 글쓰기 열풍이 일어나는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좋다고 보죠. 누구나 다 마음속에 제가 이제 한번 써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누구나 다 마음속에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때 그거를 글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동시를 배우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60대 어르신들이. 근데 그분들을 3개월 가르치고 시를 쓰겠는데 내 인생에 처음 쓴 시라고 하세요. 근데 그분 시를
제가 좋은 거를 묶어서 이번에 시집을 내려고 해요. 제 거랑 여러 사람들 거 섞어서. 네. 거기에는 이제 어린이 시도 있어요. 7살짜리 아이도 있고, 네. 그다음 30, 40대 어른들 시도 있고, 60대 시니어 시도 있는데, 네. 나를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게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잘 많이 썼으면 좋겠고, 네네네.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문해창작가 대학에서 네네. 출판가 창업이라는 걸 강의를 해요. 네네. 그래서 출판하는 거를 강의를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번 학기 프로젝트가 책을 내는 거예요. 책을 내서 유통까지 시키는 건데 네. 저는 한 학기마다 이제 책을 내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지난 학기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아, 네네. 네, 학생들이. 그래서 네네. 그거를 자기네가 생각하는 목표보다 한 200%, 400%까지 막 달성해서 와. 책이 나왔고 네. 그 책이 이제 유통까지 제가 이제 유통하는 데까지 연결해서 네. 이제 봄에 네. 5월 달에 이제 유통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등단도 안 한 친구들이 책을 내는 거조차도 너무 신나는 일인데 그게 유통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점에 갔을 때 내 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독립 출판물이지만 네. 예, 그리고 북토크를 진행해서 네.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책 낸 거에 대해서 출판 기념회도 했거든요. 수업의 일관으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네. 자기 인생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전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보람 있는 네.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요. 네.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네, 갑자기. 네네네. 지금 네. 작가로서 네. 한 60여 권의 지금 저작을 하셨잖아요. 네. 순수 작가로서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투잡, 쓰리잡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생활에 크게 어려움을 좀 지장을 받나요? 작가로서, 전업 작가로서 활동을 하실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는 네네. 굉장히 출판 시장이 좋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원고를 쓰지 않더라도 원고 네. 달라고 하는 출판사도 많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들어오는 원고료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네. 사실은 많았어요.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연봉만큼이나 원고료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네. 원고료 가지고도 충분했었는데 네네. 돈 때문에 두 개를 다 그만두지 않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그만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잘한 게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원고료가 되게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책이 많이 안 팔린다는 거죠. 우리나라 어린이 책 시장. 성인 책 시장은 전 잘 모르겠고요. 네네네. 어린이 책 시장인 경우는 네네. 교과서 중심, 그러니까 참고서 중심의 책이 네네. 많이 팔리고 네네. 영상물이라든지 디지털화된 것들이 많이 팔리는 시장이 돼서 네네. 아동물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작가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막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뭐 베스트셀러 작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상도 많이 받고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럼 선생님 우리는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그런 상황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전업 작가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현재 우리나라 출판업계의 현실인가요? 그러니까 아동물에 한해서는 네네네. 이제. 근데 아동물에 하나다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좀 그렇죠. 어려웠고요. 전문 분야가 네, 영역이 딱 정해져 네네네. 있으니까. 근데 아동물은 확실히 많이 줄고 힘들어졌어요. 네. 20여 년 동안 그 수십 권의 동화를 내시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작가로서. 마감일이죠. 마감을 정해놓고 마감을 이제 저한테 이제 작품을 할 때 제가 창작해서 내는 것도 있지만 저한테 청탁이 들어와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달라는 그런 책 원고가 있거든요. 네네네. 기획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마감이 다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이거를 했기 때문에 마감일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약이니까요. 약속이니까. 그래서 그 마감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에도 일이 많아서 이제 그 퇴근하고 와서 이제 깊이 잠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방석을 깔아놓고 그냥 쪽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랬던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와야지 제가 글을 쓰는데 그분이 안 왔어요. 영감이 안 떠올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언제든 마감일을 쳐야 되니까 그때는 너무 괴롭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짧은 저한테 주어진 이렇게 한정된 시간 내에 제가 뭘 해야 될 때 안 되면 정말 머리를 벽에 막 박게 되더라고요. 책상에 막 박고 막 주먹을 내려치면서 막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뭔가 이제 떠오르지 않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깊이 묵상도 하고. 그만큼 남이 모르는
고통이 있죠. 네, 상고의 고통처럼 네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책이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그럼요. 네. 근데 그 고통이 네네. 나중에는 아까 상고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자식이라는 희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 작품이란 희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고통이 감수할 만하죠. 네. 네. 단순하게 책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네. 책을 내고 나서 네.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 이 작가라는 타이틀이 붙잖아요. 책을 내고 나면. 네네네. 그러면 또 다른 사회 활동의 기반이 되나요? 아, 그거는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말씀이 그렇게 하시죠?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등단하기 전부터도 회사 다녔고 등단 네. 이후에도 회사를 다녔는데 네. 늘 작가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한수 그냥 네, 먼저 그냥 치고 들어가시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저는 이제 광고 쪽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기획이나 이런 쪽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무슨 기획자다, 홍보 뭐 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작가다라고 얘기하면 작가를 대하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작가를 대하는 그 자세가 있으세요. 막 대하진 않거든요. 그럼요. 어느 정도 괜히 공손해지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네네. 지식인의 한 축이시잖아요. 제가 을인데도 불구하고 작가다라고 해서 저 이런 책을 냈어요. 그리고 자녀 있으세요? 라고 이제 저는 책부터 이렇게 권해드리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얘기가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사회생활 할 때는 또 프로젝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작가니까 뭐 시나리오를 쓰고 그런 걸 했었으니까 시나리오 쓰는 일이 들어온다든지 뭐 카피 쓰는 일 들어온다든지 지금도 저는 시나리오도 쓰고 이제 광고 카피도 의뢰 들어오면 또 카피도 쓰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직업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지속적인 거 아니라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들어오면 프로젝트는 이제 다 진행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요즘 어린이들이 동화나 책을 보는 게 상당히 많이 지금 뒤처져 있다, 많이 미흡하다고 지금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 영상을 보는 학부모나 어린이들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좀 몇 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로서 책을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지금 책을 봐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은 소통이에요. 책을 봤을 때 내가 책 속의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책을 안 보았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공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구랑 얘기했을 때 내가 친구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엄마가 내 마음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엄마가 동화책을 보거나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작품을 보면 우리 자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학이라는 거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간접적인 경험이 많이 쌓이면 소통 능력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소통 능력이 커지면 누구라고도 내가 네 마음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학 작품을 많이 안 읽으니까 소통하거나 공감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단절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내 맘 모르고 친구도 내 맘 모르고 그래서 쓰다가 되는 거예요. 쓰다는 스스로 따돌리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신조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쓰다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문학 작품 속에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서로 소통하는 툴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은 내가 네 맘 알아, 내가 이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너무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면 좋은 작품을 선별해서 잘 읽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화책도 만화책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것도 좋은 하나의 툴인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나치게 보는, 지금은 이제 학습 만화도 많이 생겨갖고 좀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 또 좀 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쪽을 좀 양질의 책을 좀 선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